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크로스 컨트리 7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공항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북적거렸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나이지리아를 벗어나려는 미국인들이 특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델타에서 벌어진 인질극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들이 곧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수갑을 나눠 차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대기실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벽에 걸린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여자 리포터는 아덴처럼 요르바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나와 수갑을 나눠 찬 해병대원이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기실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이지리아 특공대가 주택 안으로 들어갔지만 인질들은 모두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옷과 머리 후드에 피범벅이 된 채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가족이 모두 델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포터의 말이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델타 지역에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해병대원이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크로스 형사,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가시죠. 나도 워싱턴 출신이에요. 나도 당신과 같이 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그의 워싱턴 집 전화번호를 받고 도착하면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몇 분 후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줄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거기에 타이거가 서서 엄지손가락으로 자기의 목을 그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단 한 번도 내 사건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타이거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런던을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아덴과 그 가족의 죽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덴의 이마에 총을 쏘던 타이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나는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나 마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어 레이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워싱턴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은 여전했습니다. 나는 택시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길 옆으로 가 섭니다. 택시 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초조한 듯 말합니다.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총을 꺼내며 소리칩니다. 이 배신자, 죽어. 알렉스 크로스의 집 현관 초인종을 누군가가 쉴 새 없이 누르고 있습니다. 알리의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고 있던 나나마마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제니가 문을 열어주리라 생각했지만 초인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니? 지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야? 나나마마가 거실로 내려갔을 때 현관문은 활짝 열린 채 제니가 서 있었습니다. 휴스턴 로키츠 농구 셔츠를 입은 낯선 소년이 여전히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넌 도대체 뭐니? 지금 당장 초인종을 멈춰. 지금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소년은 초인종에서 손을 떼고 나나마마에게 총을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나는 멈추지 않고 제니에게 다가와 그녀를 등 뒤로 감추고 섭니다. 난 이 멍청한 계집애부터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을 죽여주지 할머니. 드디어 그 형산의 가족을 죽일 수 있겠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기사는 경험이 없는 암살자인지 총을 겨누고 쏘지도 못하고 망설였고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과 총을 동시에 잡고 차 앞 좌석에 그의 손목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나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그를 향해 겨눴습니다. 갑자기 그는 앞좌석 밑으로 몸을 낮춘 채 앞문을 열고 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뒷문으로 그를 쫓아나갔지만 이미 그는 풀이 우거진 언덕을 지나 숲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30대 중반의 흑인이었고 그의 영어 억양에는 나이지리안 악센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타이거가 시킨 짓일까요? 그 순간 타이거는 가족 전부를 노린다는 사실이 떠올라 나는 택시를 몰고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택시를 세우고 집으로 달려가자 고양이 로지가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지는 한 번도 밖에 나온 적이 없는 집고양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현관문도 잠기지 않은 채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부엌은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케이크를 만들다 멈춘 듯 재료가 반은 식탁에 남아있고 반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과 설탕과 접시들은 온 바닥에 흩어진 상태였고 식탁 의자는 누군가가 집어 던진 것처럼 거실 한가운데 부러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서 빼앗은 총을 들고 천천히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공포에 짓눌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안을 사사시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내 가족의 납치 가능성을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 3대의 순찰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도착했고 내가 그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자 삼손도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고양이 로지를 안고 삼손과 현관 계단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타이거야, 그가 한 짓이 틀림없어. 아프리카에서부터 나를 쫓아온 거야. 방금도 택시기사가 날 죽일 뻔했다고.
네 가족들은 안전할 거야, 알렉스.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일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엘리의 가족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이미 죽였겠지. 그들은 자네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 자네 뭐 알고 있는 게 있나, 알렉스? 아니, 별로. 그때 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알렉스, 무슨 일이야? 경찰 호출 전화를 받았는데 주소를 보고 뛰어온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가 나나 알리, 제니를 납치한 것 같아. 삼손이 말했습니다. 브리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범인이 뭐 메시지 남긴 건 없었어? 한참 후 브리가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아까는 내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놓쳤을지도 몰라. 다시 찾아보자. 브리와 삼손이 다시 한번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 나는 데이먼의 기숙사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당장 짐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도록 했습니다. 아빠, 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데이먼, 지금 집으로 오는 건 아니야. 곧 경찰이 너를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지금 집은 안전하지 않아.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한 곳이 아니야. 나는 브리 삼손과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내 컴퓨터도 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평소와 다른 곳은 부엌과 거실뿐이었습니다. 나는 라고스의 이안 플래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렉스 크로스가 워싱턴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납치했는데 아무래도 타이거인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삼손과 브리는 밤 늦게까지 내 옆에 머물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존, 브리, 그만 집으로 돌아가. 난 괜찮아. 그래요, 존. 내가 알렉스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와요. 알렉스, 밖에 순찰차 2대가 밤새도록 보초를 설 거야. 괜찮다는 말은 하지도 마. 삼손은 브리에게 인사를 하고 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 알았지? 삼손은 현관문을 나가려다 멈추고 다시 돌아봅니다.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 아무래도 순찰차 1대를 더 붙여놔야 할 것 같아. 우리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서 쉬어요, 존. 브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몇 시가 됐든, 알았지? 그제야 삼손은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편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10여 초 가만히 있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끊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코드를 뽑아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전화는 나나 마마와 아이들의 유일한 생명선이었으니까요. 브리와 나는 밤새 서로를 붙들고 세웠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 가장 최악의 밤을 그녀가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덴과 그 가족의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폭력과 공포, 또한 자기들이 원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악몽에 붙잡힌 그곳 사람들의 착한 품성까지. 그 타이거에 대해서 따로 알게 된 건 없어, 알렉스? 테러리스트, 청부 살인자, 어느 쪽이든 돈만 주면 일을 해주는 것 같았어. 경찰이든 기업가든. 그놈처럼 타이거란 이름을 가진 다른 청부 살인범들이 더 있었고. 그래서 당신은 타이거가 나나나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때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바로 그놈이야.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그때마다 나 대신 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로지가 내 뒤를 바짝 따라다녔습니다. 부엌에는 나나의 요리책이 초콜릿 피칸 케이크 페이지에 펼쳐져 있고 의자 등받이에는 나나의 그 유명한 게버딘 비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비옷을 새로 사주겠다고 할 때마다 나나는 이 옷을 딱 적당하게 길들인다고 반백년이 걸렸는데 왜 다른 옷을 사겠냐며 극구 사양했었습니다. 나는 알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바닥에는 알리의 포켓몬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알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제니의 방으로 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 눈길은 제니의 책장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는 헤어 액세서리와 립그로즈, 과일 향이 나는 로션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달 전에 맞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제니의 안경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장에 놓여 있는 제니의 안경은 뭔가 너무나 여리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무릎에 앉은 로즈를 쓰다듬으며 나는 소리 죽여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전화기가 울리고 브리는 소화기를 들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Fuck you. 동이 틀 때까지 나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쥐고 미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7시가 되자 전화벨 소리는 멈췄고 그제야 1시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순찰차의 순경을 불러 나 대신 전화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한 뒤 나와 브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나와 브리가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10명 정도의 워싱턴 최고의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 동료들이었고 그들의 걱정 어린 눈을 보는 순간 그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장과 브리와 삼손이 워싱턴의 정보원을 가진 유능한 형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 가족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도와줄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날 오전 11시 나는 CIA 본부에서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가비밀정보국의 메릴 스나이더가 나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크로스. 지금 바로 회의를 시작할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한 분만 더 오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에릭 다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나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참석했던 CIA 회의 상사가 생각나 물었습니다. 휴가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에릭 다나의 상사죠. 아직 가족을 납치해간 자들로부터 연락은 없나요? 내가 막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이안 플래티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스티븐 밀러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제야 난 알터너가 그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내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부터 이번 일에 관여한 에릭 다나의 상관이었던 겁니다. 플래티는 나를 잠깐 돌아보며 눈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닥터 크로스, 납치범들로부터 연락은 있었나요? 밀러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순경들이 대기 중인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시오, 크로스 형사.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왜 아프리카로 갔던 거요? 나의 오랜 친구와 그 가족 전부가 살해당했습니다. 난 살인범이 아프리카로 도망쳤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래서 라고스로 날아갔던 겁니다. 그건 내가 맡은 살인사건이었으니까요. 밀러드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로 암살자가 굳이 형사와 그 가족을 쫓아 여기 워싱턴까지 날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당신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나이지리아와 여기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알렉스 형사, 혹시 나이지리아에서 뭔가 특이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걸 본 건 없나요? 우린 먼저 왜 이 살인범이 이곳까지 당신을 쫓아왔는지 알아내야 한단 말이오. 당신은 유명한 형사입니다. 이 타이거란 자도 워싱턴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건드릴 때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일 거요. 그 말인즉슨 그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당신이 뭔가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소? 그럼 납치범이 타이거가 맞다는 겁니까? 아니, 확실하진 않소.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여기 이안 플래티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 자, 닥터 크로스. 도대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요? 나는 플래티를 돌아다보고 다시 밀러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내 가족을 찾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나한테서 정보만 빼가려는 것 뿐이야. 밀러드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닥터 크로스, 유감이지만 우리는 당신 가족이 이미 살해됐다고 생각하오. 내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뒤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그따위로 말할 수 있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뭐야?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우리 가족이 이미 죽었다면 왜 그놈이 밤새도록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밀러드는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이번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유감이요. 뭐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하시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브리에게 아무래도 조용하게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니 밀러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지만 당신 가족들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생각하오. 나는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문장을 지우기 위해 뉴스를 켰습니다. CNN, CNBC, 어디에도 나이지리아의 시민전쟁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뉴스들이 일제히 자살한 할리우드 여배우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똑같은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기사 내용이 모든 채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 죽은 여배우 이야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내리누르는 침묵은 더 무섭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알리의 그 웃음소리와 미소, 제니, 아빠 끔딱지 제니, 그리고 내가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워싱턴에 온 이후 수많은 순간 내 목숨을 구해주었던 나의 할머니 나나. 내가 그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들 없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타이거이기를 기도하며 재빨리 소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알렉스, 나야, 이안 플래티. 그냥 괜찮나 싶어서 전화했네. 자네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따로 말할 게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말이지. 도움이 된다고? 자네에게? 내 가족이 납치를 당했어. 내 가족이 말이야. 그게 무슨 기분인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닥터 크로스. 자네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말이나 좀 하게. 말하지 않으면 뭐, 플래티. 그들이 나한테 뭘 어쩔 건데. 문제는 자네한테 뭘 어쩔 거냐는 게 아니지. 자네 가족에게 뭘 어쩔 거냐는 거 아니겠나? 플래티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하라고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날 새벽 전화벨 소리에 나는 거실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차로 가. 우리는 당신 집을 보고 있어. 2층과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지? 요르바 억양의 영어를 쓰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가족은 괜찮은 거야? 지금 내 가족들은 어디 있어? 말 좀 해보라고. 휴대폰 챙겨서 밖으로 가. 어디로 갈지는 휴대폰으로 알려주지.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고. 나는 일어서서 창밖을 보았지만 지나가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러자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그가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말이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집 앞에 주차된 메르세데스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넌 여전히 바보군. 타이거는 큰 소리로 웃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습지? 네가 우습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서두르는 꼴이 웃기잖아. 어디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틀어.
그리고 내 지시를 따라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그는 내가 워싱턴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나를 조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바람에 워싱턴에서 자란 나조차도 길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워버리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 비해 나는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지? 다음 골목에서 오른쪽. 이봐 형사, 내가 하나 알려줄까? 넌 지금 네 가족의 시체를 가지러 오는 길이야. 넌 가족들의 시체를 원하지, 안 그래? 난 내 가족이 온전하게 돌아오길 원할 뿐이야. 살인마는 내 말에 소리내어 웃습니다. 나는 그의 무시무시한 협박과 잔인한 모욕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발에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쭉 가도록. 지나치지 않게 눈 똑바로 뜨는 게 좋을 거야. 자, 서둘러, 빨리빨리. 오른쪽으로 꺾자 나무와 수풀로 우거진 길이 나왔습니다. 앞에 농가가 하나 보이지? 그쪽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네 가족들 시체나 챙겨가. 그들은 모두 죽었어. 들어가서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라고. 차에서 내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가면서 팔다리에 감각은 없고 심장은 내 몸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 조지타운 콕순의 집에서 본 거 기억해?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발견됐지? 이건 그때보다 더 나을 거야. 내 약속하지. 그리고 명심해. 네 가족을 그렇게 한 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네 가족들을 모두 죽인 거라고. 나는 그 끔찍한 괴물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다고. 왜 그들이 네 놈에게 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 감정의 일부라도 끄집어낸다면 다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렇게 되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모든 이성을 눈앞의 위험과 공포에 오롯이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덫일 수도 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지리아에서 가져온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누군가가 나를 유인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게 덫이든 아니든 말이죠. 준비됐나 형사? 마지막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이거는 숲을 너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다시 묻습니다. 준비됐나?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 마침내 넌 내 말을 듣는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그 살인마는 거만한 말투로 내게 말하며 다가옵니다. 그의 옆에 휴스턴 로키츠와 다른 한 명의 어린 살인마가 서 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지? 그냥 또 하나의 가족일 뿐이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웃기잖아. 너희 불쌍한 미국 놈들은 항상 가족 하면서 징징거리지. 그는 크고 넓적한 사냥용 칼을 꺼내 보입니다. 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칼날을 쓰다듬습니다. 아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엘리의 집에서 봤으니까요.
내 가족은 어디 있지? 넌 네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볼 상황이라고 생각해? 나는 널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할 수도 있어. 네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런 걸 예라고 하지. 쓸모없고 가치 없단 말이야. 너의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 타이거가 바짝 다가와서자 나는 그의 땀 냄새와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날 따라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내 얼굴에다 대고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따라하라고. 가족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럼 날 따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내 팔뚝을 칼로 베었습니다. 팔을 내려다보진 않았지만 피가 흐르고 있단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아주 프레시한 상처군. 타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소리내어 웃습니다. 어린 살인마들도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낄낄거립니다. 망할 놈의 살인마들.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놈들을 다 때려 눕혀버리고 싶었습니다. 타이거는 칼끝으로 농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보고 싶다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봐. 네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예. 나는 폐허가 된 농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더 가까워질수록 걸어 나가기가 힘들고, 아니,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목숨줄 같은 비밀을 쥐고 있는 그곳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양옆으로 마른 풀이 허리만큼 자란 좁은 길을 따라 나는 타이거와 그의 갱단 앞에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내 등을 내리칩니다. 앞으로 넘어지려 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일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휴스턴 로키츠가 총의 개머리판을 머리 위로 쳐들고 다시 한번 나를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 이 개자식아. 나는 당장이라도 그 녀석에게 달려들어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타이거는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안 돼. 난 그자의 정신이 멀쩡하길 원해. 크로스, 자, 문을 열어. 여기까지 이걸 위해서 온 거잖아. 이제 직접 문을 열고 한번 보라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문은 무겁게 끌리는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는 거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타이거가 말합니다. 이게 네가 원했던 거잖아. 죽음의 증거 말이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거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개의 작은 소파와 안락의자, 스탠딩 램프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사람이 머물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타이거를 향해 획 돌아보며 외칩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아무도 없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 아덴 그년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 넌 델타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를 노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넌 CIA와도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이 아덴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오라고 했어? 타이거는 큰 소리로 웃어젖히고는 말합니다. 난 돈만 주면 누굴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난 아무것도 몰라. 아프리카에서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만일 뭔가 아는 게 있었다면 네 놈이 아덴텐 씨를 죽일 때 말하지 않았겠어? 내가 아는 거라고는 네 놈이 아덴텐 씨를 죽였다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것뿐이라고.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옵니다. 돌아보자 거기 이안 플래티가 서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제 그자를 죽여도 돼. 플래티가 타이거에게 말합니다. 자, 빨리 그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찾던 지 가족 옆으로 보내주라고. 서둘러, 이제 끝내자고. 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CIA가 처음부터 이 일에 연루돼 있었던 거야? 플래티는 어깨를 으슥해 보이며 말합니다. CIA는 아니야. 그냥 내 사업이지. 지금 당장 그를 죽여. 빨리 끝내고 여길 나가자고. 바로 그때 거실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먼저 죽게 될 거야, 이 자식아. 삼손이 총을 겨눈 채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타고 온 차에는 위치 추적기가 있었고 삼손이 나를 쫓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죠. 네 놈과 타이거 둘 다 죽게 될 거다. 만일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나나와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브리가 삼손의 옆으로 다가와서며 말합니다. 휴스턴 로키츠가 총을 들어 쏘려고 하자 브리가 그의 뺨을 쏩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틈을 타 타이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난 무기가 없어. 플래티가 두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쏘지 마. 난 자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네 가족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제발 쏘지 마. 나는 어깨로 플래티를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타이거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삼손은 내 쪽으로 총을 던지며 소리칩니다. 이걸 써.